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종합평가 들어갔는데요. 자, 교재상으로는 이 부분이 유형편에 속해 있지만 사실 인제부터가 실전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된다고 했죠. 실전에 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이제 실전편을 풀 때는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유념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개념 적용, 그쵸? 아주 그냥 상투적인 그런 속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 있죠, 그쵸? 자, 이게 뭐예요? 아무리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냥 개념 따로 알고 있으면 그냥 구슬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냅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 관리하자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시간 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 본 이후로 시간 너무 안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게 속독은 아니다 라고 선생님 항상 얘기했죠. 빨리 읽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이거 시간 줄인다고 막 언어 영역 잘하겠다고 속독학원 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속독학원 가가지고 빨리 읽는 거 배워봤자 언어 영역하는데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자, 시간을 줄이는 건 지문 읽는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술로 푸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몇 가지 기술 알려드렸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기술로 접근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얻어가야 할 것 그 두 가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종합평가도 사실은 실전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지문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 보세요. 아이고, 어잉? 뭐 이렇게 길지? 마치 수필 3개가 있는 듯한 그런 길이이지만 보시면요. 가하고 나는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 2작품에 수필 1작품. 그래서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 유형편에서 수필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수필이라는 거 단독으로 절대 안 나온다 그랬죠. 그쵸? 항상 고전시가와 복합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수필은요. 시를 읽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이렇게 읽어갔던 것처럼 수필에서도 똑같이 수필의 필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수필 지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수필이라면 대상이 중요한 시에서 우리가 대상의 특징을 파악했듯이 수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는 완전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린 선생님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 막차 가도록 할게요. 자, 시 복합 지문 어떻게 한다? 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들 처음부터 읽어가면 시간 낭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초의 투자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30초의 투자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친구는 없죠. 아직도 물어본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들으셨는지. 괜찮아요. 환영해요. 잘 왔어요. 자, 이 30초의 투자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살짝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기가 있으면 보기에서 정보를 얻어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왔을 때 시를 더 쉽게 읽어낼 수 있고 더 빨리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는 왜 정해요? 나와 있는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으로 갈수록 시는요 3작품 혹은 2작품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뒤로 갈수록 1작품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가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3작품 비교하는 문제를 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 가지고 해결하는 것들 풀다 보면 각각의 작품이 해결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작품 비교하고 세 작품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시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역시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은 30초의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문 말고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세요. 136쪽 가봅니다. 아이고, 문제가 5개나 있어요. 자, 이 5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8번, 가나다 공통점 마지막에 풀으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 그 다음에 9번, 가와 나의 시어를 연관지어서 감상한다. 이 경우에도 가시, 나시 다 본 다음에 봐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 자, 이런 거 고마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쵸? 보기를 통해서 나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시를 보기 전에 먼저 보기를 봐주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를 영상물로 표현한다. 이거는 다시 한 다음에 바로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나에 있고, 니은은 다에 있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나와 다를 한 다음에 12번 가주면 되겠죠. 그쵸? 자, 보니까 선생님 가시를 먼저 하고 싶은데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나 혹은 보기는 없습니다. 자, 없지만 그래도 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를 먼저 하나, 나를 먼저 하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자,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를 보면은요. 아이고, 자, 이게 보니까 무슨 연시조네요. 그쵸? 연시조. 자, 연시조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시조를 여러 개의 연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한 사람이 쓴 거고 한 작품입니다. 결국 여러 연의 시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을 하자 하니, 자, 문장,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쵸? 공부하려고 하니까 인생 식자우환시요. 자,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글을 아는 자, 공부하는 자, 뭐 지식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환란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공맹을 배우려 하니 공맹 정도는 알아두세요. 공맹 뭘까요?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공맹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를 배운다. 유교, 경전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하니 도약 등천 불가급이로다. 야, 어렵다. 자,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죠. 도약 등천 불가급 뭐라고 돼 있어요. 학문의 도리는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이 이르기가 어렵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는 대충 알겠네. 이 사람 뭐야? 공부 싫어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쵸? 아, 우리랑 똑같네? 물론 좀 약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자우환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문의 도리? 어차피 우리가 이거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학문 해봐야 뭐 이내 몸 쓸데없으니 성대농포 되오리라. 자, 뭐예요? 성대농포 옆에 보면 태평성대의 태평시대에 농사짓는 논밭이나 가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학문 안 하고 농사 지을래요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의 화자 같은 경우에, 이 시의 작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학문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학문을 하면 벼슬에 나아가는 거였죠. 과거를 봐서. 그쵸? 그런 속세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뭐 명예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자연의 전원에서 한가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쓸데없다라는 건 정말 난 쓸데도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그런 길에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살짝 나 작품 첫째 줄만 살짝 볼까요? 자, 천생아재 쓸데없어. 여기도 쓸데없단 말이 나와요. 천생아재라는 말은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천성으로, 즉 타고난 자신의 재능이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공명을 하직한다. 세상 공명이라는 건 세속적인 어떤 명예, 뭐 이익, 아니면 뭐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직한다. 하직이라는 건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죠. 그쵸? 나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게 막 되게 막 비관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나는 자연에 들어가서 살겠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가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청사는 무슨 일로 무지한 나와 같으며 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 나와 같으냐. 자, 지금 여기 보면 나와 뭘 동일시하고 있죠? 청산, 그리고 녹수. 자, 이런 애들은 뭐예요? 자연이죠. 즉, 나와 자연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짓하고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웃지 마라. 요산요수, 즉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면서 살까 하노라.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연에서는 뭐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삶, 자연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홍진에 절교하고, 자, 이제 홍진은 너무 많이 나와서 알죠? 그쵸? 이게 특정한 작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게 관습적으로 쓰여서 원래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속세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홍진이랑 어떻게 해요? 절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너 이제 너랑 안 놀아. 이게 절교잖아요.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뭐 이거 절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속세와 뭐 한다? 절교한다. 즉 속세와의 단절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요. 자, 대신에 배군으로, 자, 배군은 흰 구름입니다. 자, 구름이지만 구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청산, 녹수와 같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세와는 단절, 그리고 자연으로 위우하여, 자, 위우, 친구를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속세와는 단절, 자연은 나의 친구다. 역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녹수청산에 시름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을, 자, 무한지락, 한이 없는 그런 즐거움을 헌사할까 두렵다. 헌사라는 건 떠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 혼자 여기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깥에 떠들어지고 알려지고 남들이 여기 다 몰려올까 봐 두렵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속세와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경전하여 조석하고 조수하여 반찬하며, 아우, 이 시의 어려움을 알았어요. 그쵸? 너무 한자어가 많아요. 쉽게 쓸 수도 있었는데, 경전, 밭을 갈아서 조석하고, 아, 그래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조석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의 조석이 아니라 여기서 조석이란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밭 갈아서 아침, 저녁 밥을 짓고, 조수는 낚시예요. 낚시해서 생선 반찬하고, 그 다음에 장요에 학염하고, 이거는 옆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허리에 낫을 차고 심산에 채초하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채초, 그쵸? 풀을 뜯어 오니 이 생엔 이뿐이라 뉘라셔 다시 알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때요? 뭔가 막 떡 벌어지게 차려진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그것으로 소박 하나마 밥상을 차려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어떤 소박한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집이라든가, 즉 소박한 생활이라고 묶어봅시다. 이런 의식 주면에 있어서의 소박한 생활이 우리 시에 주어지게 된다면 이런 거는 어떤 주제의식으로 이어지나요? 그쵸? 안빈낙도, 또 안분지족. 자, 요런 식의 요거랑 합쳐졌고 촉처럼 보이네. 자, 안빈낙도, 안분지족과 같은 그런 주제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내 생에 단박하니, 자, 단박하다, 담백하다는 겁니다. 기름지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담백하다의 반대말이 거의 뭐 기름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담백하니까 기름지지는 않으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좀 기름지고 뭐 뭔가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꼬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가 나를 찾아오겠느냐? 누가 찾아와요? 속세의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지만 이보실자,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다?
청풍이다. 사람이 아니네요. 그쵸? 바람이 내 방에 들어오고 대우음자 뭐예요? 나와 상대로 술을 마시는 자 누구다? 명월이다. 자,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의 청풍 명월도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자, 단순히 바람과 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자연이죠. 그쵸? 자, 그래서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아까 속세와의 단절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이런 자연들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자연과 벗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내 몸 한가하니 주인 될까 하노라. 인간의 벗 있단 말과 나는 알기 스리여라. 자, 스리여라. 스리. 좀 이름 같네요. 그쵸? 우리 학교에도 스리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자, 스리여라는 싫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벗이, 즉 인간 세상에 나의 친구가, 참된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선 관심 없다는 거죠. 나는 그거 알기 싫어. 다만 나는 뭐예요? 물 외에, 자, 물 외라는 것은 뒤에 보면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뭐예요? 속세를 떠난 곳이에요. 속세를 떠난 곳, 즉 이 자연에 벗이 없단 말과 자, 이 속세의 벗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자, 나는 알기 즐거워라. 즉 인간의 벗은 알기 싫고 자연의 벗은 알기가 즐겁다. 그래서 싫거나 즐겁거나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 이것이 나의 분, 즉 여기에서도 안분지족이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죠. 내 분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타고난 나의 분수이다. 자, 그래서 영산의 백운기하니 나는 복이 즐거워라. 강중 백구비하니 나는 복이 반가워라. 백운 구름이고요. 백구 하얀 마음 백구 왈왈 강아지 아니고 뭐예요? 이거 갈매기죠. 그쵸? 자, 그래서 저 흰 구름 보기 즐겁고요. 저 흰 갈매기 나는 보기 반갑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구름과 갈매기는 나의 친구. 그죠? 그럼 자연에 대한 태도 즐기며 반가워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 이런 것들을 벗으로 느끼는 그런 태도, 무라일체의 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시는 쉬워요.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나지문 보기 전에 선생님 뭐 보자 그랬어요? 보기 보고 오자 그랬죠. 자, 10번의 보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나 작품, 처사가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자연을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대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너무 이렇게 막 늘어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나 작품, 처사가라는 작품은요, 자연을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본다는 거죠. 그쵸?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뭐랑도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가와도 비슷하죠. 그쵸?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에서는 세속과 단절되면서 자연과 벗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자연과 세속의 대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음보, 마지막 구의 3, 5, 4, 3의 음수율. 자, 이런 것 등 기존 가사의 형식적 특성을 사용하고 있다. 자, 기존 가사의 형식적 특성. 뭐예요?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사음보라든가 3543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사가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강호가사 표현을 의미와 상관없이 꼭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하고 있다. 빌려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고사라든가 상투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 처사가라는 거는요, 뭐예요? 자, 기존의 사대부의 관점 수용했고 기존 가사의 형식적 특성 사용했고 기존 가사들의 표현까지도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자, 표절? 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예전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내용이 보기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솔직히 10번 문제 답 나오는데 그쵸?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여기에?
1번 봐요. 사음보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보를 자주 사용하여 새로운 음보를 사용했다니요. 여기에서 지금 처사가가 사음보라는 기존 가사의 형식적 특성을 사용했다고 우리한테 말해줘 놓고서 1번에 가서 딴소리하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10번 정답 1번이에요. 어이구 싱거워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 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생아재 쓸데없어 세상 공명을 하직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세상과는 하직했다. 즉 세속, 속세와는 대립된 공간으로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얘와는 이별하고 얘와는 하직하고 한가롭게 지내면서 울림처사 되오리라. 자, 나는 이곳에서 무엇이 되겠다? 울림처사가 되겠다. 자, 뭐예요? 앞에 가시랑 구조가 비슷하죠. 나는 이렇게 하면서 뭐뭐뭐뭐 되오리라. 자, 가시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어디 갔어? 성대농포 되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울림처사라는 것은 가시에서의 자기가 지향하는 경지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니까 가시의 성대농포와 나시의 울림처사는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에 2번 한번 살짝 보셔요. 자, 9번에 2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가의 화자가 성대농포 되겠다는 다짐은 나의 화자가 울림처사 되겠다는 다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거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자, 굵은 배옷 몸에 걸고 됐어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소박한 의식주 표현되면 거기에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주제의식 나온다고 했죠. 여기 나오는 배옷 역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비단 옷 이러면은 그쵸? 뭔가 되게 막 비싼 거고 그쵸? 화려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대비되는 배옷.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3절 죽장 손에 들고 낙조 강호경 좋은데 망해 완보로 내려가니 적적한 집 다다랐는데 요요행원 개짖는다. 경계무궁 좋으시고 살림초목 푸르렀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으로 갔을 때 그 자연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경치 좋고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창안병풍 들렀는데 백운심처에 자, 백운심처 뭐예요? 흰 구름이 깊은 어때요? 여러분 흰 구름이 막 깊어요. 하얗게 뭐 나올 것 같아? 귀신? 아니죠. 산신령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산신령 나올 때 항상 어떻게 돼요? 펑 하면서 막 이렇게 구름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치 산신령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자연 속에 그런 깊은 산 속에 내가 집을 삼고, 그쵸? 즉, 자연을 집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호어부 같이하여 주가사립 적혀 쓰고, 심리사정 내려가니 흰갈매기 날 뿐이로다. 자, 이리 편범을 높이 달고 만경창파 흘리저 큰잉어 낚아내니 송강로 비할 소냐. 아우, 한자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다 뭐라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자연. 보니까, 잉어도 커! 그쵸? 한가로워! 조용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적한 어떤 자연. 이 속에서 뭔가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낚시하고, 놀고, 배 타고, 갈매기 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맑은 강의 해저물어 배를 대고 돌아드니 남북 이웃 두세 집이 저녁 연기에 잠겼구나. 기산영수 이해안인가 벼류천지 여기로다. 자, 그 유명하다는 기산의 영수. 막 무슨 이상세계라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라는 그 기산영수가 여기인 것 같다. 멀리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기산영수라는 말.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요,
뭔가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은 예외 없이 기산영수라는 말이 붙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명오류 심은 곳에 천조세류 늘어졌다. 자, 연명오류 동그라미 돼 있어요. 초록색으로.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도연명과 관련된 무슨 고사가 나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릉택반 낙릉대가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옆에 보면은 뭐예요? 엄자릉이라는 사람의 고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아까 우리가 몇 번 문제였죠? 10번 문제에서 자, 처사가에 대해서 읽었던 보기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고사나 상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연명의 고사라든가 자릉의 고사라든가 이런 게 있고 기산영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딴 시에도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저기서 다 쓰면 별로 창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상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사내 아이종 벗을 삼아 양반고을 기와를 바라보니 소치는 목동 한가하다. 천한 일도 일삼노라. 소쩍새가 슬피우니 취중해포 도도는도 스리 깨어 일어나니 이릉 풍경 그지 없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연 속에서 놀고 뭐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술 마시다가 자고 또 깨서 일어나고 그러면 뭐 갈매기가 있고 뭐 고라니와 사슴이 벗이 되고 뭐 신났네요. 근데 여기 살짝 잠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끼 낀 길 막혔으니 진세 소식 끊어졌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끼 낀 길. 자,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로, 그쵸? 이 사람이 있는 자연과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온 속세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게 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세 소식. 자, 진세는 뭘까요? 이 세죠. 진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홍진의 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속세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다. 역시 여기에서도 속세와의 단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에서 아까 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자연을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대부의 태도 여기서도 나타나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일 없는 몸은 나뿐인가 하노라. 자, 마지막 부분. 일 없는 사람 나뿐인가 하노라. 세상에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는데 나만 백수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한가롭게 살아가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자부심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다시 한번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음보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보를 사용한다. 보기의 내용과도 안 맞고 우리가 이 작품을 확인을 해봐도 그쵸? 사음보로 쭉쭉쭉쭉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보 없습니다. 3음보, 5음보 뭐 이런 거 없단 얘기죠.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아마도 일 없는 몸은 나뿐인가 하노라. 가사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글자 수가 3, 5, 4, 3으로 돼 있다. 이게 기존 가사의 형식적 특성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보세요. 여기 단절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대부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고 4번. 연명오류, 자릉택반, 중국고사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산영수 나왔네. 그쵸? 이게 뭐라고?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풀 수 있을까요? 우리 가하고 나 했으니까 9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9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가나의 시어를 연관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가의 도약 등천의 경지와 나의 세상 공명은 화자가 추구한다. 틀렸네. 1번 답이네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그죠?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속세 이런 거 단절시켜놓고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가에서도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학문 안 해요. 안 하고 농사 짓고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약등천의 경지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성대농포와 울림처사 아까 선생님이 연결시켜 줬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가의 녹수청산 이거 자연이죠. 자연에서 느끼는 무한 지락, 지극한, 무한한 즐거움은 나에서 뭐예요? 화자가 머무는 공간을 기산영수라고 표현한 거.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거니까 즐거우니까 그랬겠죠.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물에는 속세에서 벗어나 화자가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 물에는 뭐와 같은 공간이다? 나에 나오는 백운 심처.
산신령 나올 만큼 깊은 산속, 깊은 자연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가에서 화자가 강중 백구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나의 화자가 흰 갈매기를 보는 느낌. 뭡니까? 제가 내 친구야. 무라일체. 그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1번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했고, 나했고, 9번했고, 10번했고, 이제 다를 보면 되겠네요. 자, 다는 수필이에요. 수필 시 보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쉬워요. 이게 시보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언덕과 골짜기 하나씩 읽은 지 오늘에서야 9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9년 동안 언덕과 골짜기를 일구어서 그 단락의 맨 마지막 줄을 보니까 겨우 자갈밭 몇 일항에 초가 3간을 가졌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도시에 있어요? 아니죠. 농촌으로 가서 언덕과 골짜기를 일구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초가 3간 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낭떠러지 절벽과 감싸안고 있는 골짜기에 초목이 빽빽이 들어차서 산의 초입에는 자그마한 길조차 아이고, 자, 길. 또 나왔네요. 자, 길이라는 것은 자연과 속세를 이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역시 여기에도 길이 없어. 결국 이 사람도 뭐예요? 속세와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산골짜기의 입구에 들어서면 산자락은 모두 간대었고 호련히 눈앞의 모양은 새롭게 펼쳐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좀 오시면은요. 지세는 넓게 툭 트였는데 남향으로 조그마한 집을 엮었습니다. 집도 직접 지었나 봐요. 엮어놓은 집이 매우 협소하지만 그래도 생각에 잠기어 거닐다가 쉴 만한 공간으로서 그 안에 갖출 수 있어 안성맞춤입니다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때요? 쉴 수도 있고, 그쵸? 생각에 잠기어서 뭐 거닐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어가면서요.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1번 문제는 뭐냐 하면 달을 영상물로 표현한다고 할 때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 뭐죠? 갈래 변용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갈래 변용 문제를 생각하면, 즉 여기 수필을 영상물이라는 다른 갈래로 표현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주로 뭘 따지냐 하면 형식을 따져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소설할 때. 그죠? 기억나요? 자, 오늘 개념 막차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변용 문제.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유의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내용 일치 문제라는 거죠. 뭐 클로즈업을 하네, 뭘 하네 아무리 나와도요. 주로 답이 되는 부분은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에서 11번 문제에서 1번 보죠. 집안의 모습. 막 넓으면 돼요, 안 돼요? 화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름하고 협소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다. 됐어요. 1번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수필로 돌아오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집 앞 왼편으로 깎아지른 듯 서 있는 푸른 절벽 해가지고 또 그림 같은 그런 이 자연 속의 풍경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 단락의 셋째 줄 보시면 제비들이 그 속에 둥지를 틀었으니 이것이 제비바위이다. 그래서 연암이죠. 자, 누가 썼습니까? 박지원이 썼습니다. 자, 박지원의 호가 연암인 거 아시죠? 연암 박지원. 여기서 나왔나 봐요. 오, 새로운 사실. 그래요. 자, 이 제비바위 뭐예요? 제비들이 바위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 어디서 보여줘요? 11번에 2번 보세요. 제비바위의 모습 보여줄 때 제비들이 바위 틈에 둥지를 튼 모습을 클로즈업 처리한다. 됐네요. 그죠? 클로즈업이 문제겠어요? 설마? 아니에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2번 맞습니다. 자, 다시 수필로 돌아오셔서 자, 그 아래로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여기가 낚시터입니다 하면서 낚시터의 풍경들 역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자연은 계속 어떤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막 소박한 모습, 자기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낚시터 부분 밑에서 셋째 줄 봅니다. 자, 매양 저녁 노을이 비치고 경치와 어울리며 그림자가 물에 반사되어 바위 위에 비치니 여기가 채색한 그림과 같은 골짜기라는 뜻의
염화계입니다. 자, 염화계 역시 11번에 나오게 되겠죠. 11번에 3번 봅니다. 염화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주냐?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시냇가의 모습을 담아내도록 한다. 여기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비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계속해서 시를 봅니다. 그러나 산이 굽이치고 물이 겹겹이 돌아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없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제비가 바위 근처는요. 어때요? 마을이라고는 없다. 마을도 결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속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나 혼자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길을 7, 8리 나가야지만 비로소 개소리와 닭소리가 들리지요. 자, 개소리와 닭소리가 좀 이상한데? 자, 개소리와 닭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아, 마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사람들이 기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개랑 닭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이런 마을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개소리, 닭소리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1번에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집 주변의 모습, 개소리와 닭소리를 음향으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개, 닭 없어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보세요. 음향을 사용한다, 클로즈업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일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알겠죠?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지난 가을부터 모여들어 이웃집을 이룬 것도 서너세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더기 옷에 얼굴은 귀신 형상이고 떠들썩한 데다가 신색이나 태도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왜 사람들이 저렇지? 왜 옷이 저렇고 얼굴이 저렇지? 나는 안 그런데? 자, 뭐예요? 이 사람과 같은 입장은 아니겠죠. 자, 11번에 5번 보시면 이웃들의 모습, 글쓴이의 외양과 이웃들의 외양이 대비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단락, 호랑이와 표범과 이웃이 되고 족제비와 날다람쥐가 벗이 되니, 자, 이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생활이 나는 참 좋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1번 정답 4번이었고요. 12번 봅니다. 자, 기억에 나와 있는 집, 그쵸? 나 작품의 집과 다 작품의 집, 어떤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뭡니까? 자, 1번 보세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화자가 외로움을 느낀다. 자, 화자가 지금 여기에서 박지원이 외로움을 느끼나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자연을 벗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외롭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 아니에요. 자, 니은에서도 역시 뭐예요? 속세와 단절돼서 여기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직접 힘들게 지은 공간이다. 자, 박지원은 좀 힘들게 지은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기억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없죠. 3번도 안 되겠고요.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곳 아니죠? 여기 반성이 어디 있어요? 5번 보세요. 모두 화자가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나요, 문제? 8번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가나다의 공통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 뭐예요? 가나다. 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쵸? 자연 속에서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 이 속세는 멀리하고 이것과 단절돼서 여기에서 자연을 벗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찾아온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정이, 유현정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너무 이르다. 울지 마라. 나는 아직 어리다. 참 선생님 막 눈물 날라 그래요. 여러분의 그 막 간절한 마음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런
말들의 위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선생님이 조금 알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자, 현정이가 올려준 이 이야기, 모의고사 성적표 봤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봤던 그런 명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좀 힘이 되고 또 채찍질이 되시나요? 아직 여러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알겠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기회만, 선생님 기회 많다 그랬어. 이러면서 놀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으니까 빨리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문인데요. 자, 기술 지문은 이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요?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막차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지문은요.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과정과 원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지문에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A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가지고 이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지문의 그림이 없으면 문제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림에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메모해가면서 보셔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뭔 내용인가?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아이고, 말도 어렵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괜찮아요. 그냥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름이라고 보세요. 자, 이거는 연중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 지표수, 지중 등을 냉난방 시에 이용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는 복합형 시스템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하수, 지표수, 지중, 즉 땅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때요?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이래요. 그럼 그런 거라고 알아둡시다. 원리가 중요하죠. 자, 일반적으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 300m 이내에 구멍을 뚫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U자형 파이프를 설치하고, 자, 이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집 밑에 땅속이네요. 그죠? 설마 공중에 떠 있는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땅속이에요. 구멍 뚫었어요. 자, U자형 파이프 설치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U자형 파이프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파이프에 유체를 순환시켜서 히트펌프에서 지중과 유체 열 교환 작용을 통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급을 한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A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자, 봅시다. 우선 난방을 할 때, 자, 지금 이 경우는 난방의 경우입니다. 그쵸? 자, 난방을 할 때 히트펌프 내부에 증발기 어디 있습니까? 얘죠? 그쵸? 자, 이 증발기 같은 경우 이게 히트펌프 안에 있는 건데, 이 증발기를 지나는 저온의 액체 냉매는, 자, 이제 메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증발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저온의 액체 냉매가 있어요. 자, 얘가 뭐 한다고요? 자, 지중열 교환기 내 순환 유체로부터 열을 흡수한답니다. 자, 이 저온의 액체 냉매가 열을 흡수해서 뭐가 된다? 증기 냉매로. 자, 이건 뭐예요? 얘는 액체면 얘는 기체겠죠. 그쵸? 그래서 증기냉매로 상변화를 한다. 상변화는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것들 사이에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증기냉매는 압축기를 거쳐 보세요. 이 증발기 안에서 액체냉매가 증기냉매가 됐어요. 얘가 이 압축기를 거쳐서, 그쵸? 증발기에서 압축기로 가서 이걸 거쳐서 어디로 간다? 응축기로 간다는 겁니다. 응축기로 들어가 실내 순환 공기 또는 물과 열을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자, 응축기로 들어가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때, 자, 얘가 증기냉매로 되었던 것이 다시 액체
냉매로 액체 상태로 변화하고 실내 순환 공기 또는 물은 냉매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받아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냉매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다른 애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누구 딴 애한테 줘야 되니까 방출을 하게 되겠죠. 자,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 이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한 공기 또는 물을 분배 장치를 통해 강제 순환시켜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서 나온 증기냉매가 액체냉매로 되는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 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뭐가 된다? 온도가 상승된다. 이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난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난방하거나 온수를 공급한다. 증발 과정에서 온도가 하강한 순환 유체는 지중열 교환기와 지열 흡수 파이프를 순환하면서 약 12도 정도의 지중과 열 교환을 하여 적정 유입 온도 약 9도씨를 회복하게 된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니까 어때요? 온도가 낮아져 버렸다는 거죠. 뺏겨서. 자, 온도가 낮아지는데 얘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걸 순환하게 되면 여기 지금 화살표 있죠, 그쵸? 여기를 순환하면서 땅 속에는 뭐가 한 12도씨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돌아가면서 얘는 다시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는 9도씨가 된다. 9도씨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보세요. 지금 보면 얘가 요렇게 화살표에 따르면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는 데고 여기는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뭐라고? 9도씨. 그렇죠? 9도씨를 회복한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히트 펌프로 유입되는 순환 유체의 온도. 유입된다는 건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는 9도씨이고 그다음에 히트 펌프에서 방출되는 나올 때 이때의 온도는 몇 도다? 5도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 우리는 메모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차를 이용해 온수를 얻는 기술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또 순환 유체의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부동액인 순환 유체의 동결점은 약 영하 7도에서 12도이므로 순환 유체가 동결될 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순환 유체는 1에서 2로 이동하여 지열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저온의 액체 냉매에 공급하는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1이 어디죠? 1은 여기에요. 땅속. 그 다음에 2는 어디죠? 증발기입니다. 자, 증발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액체 냉매가 증기 냉매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액체 냉매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증기 냉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흡수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예요? 얘가 준 에너지죠. 그쵸? 이 순환 유체가 준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순환 유체는 그 에너지를, 그 온도를 어디에서 얻었어요? 이 12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얘한테 얻어서 9도씨 정도의 그런 온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유체가 땅속에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증발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액체 냉매에게 주게 되면 이 액체 냉매는 그 유체가 준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기 냉매로 바뀌게 된다.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에서는 2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쵸? 이때 뭐가 일어난다? 순환 유체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아까 우리가 여기다 이라고 썼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에 들어온 순환 유체의 온도가 약 9도씨이고 보세요. 자, 들어올 때는 9도씨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2를 나갈 때는 5도씨이구나. 왜 써놨는지 알겠죠? 3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3에서는 저온의 액체 상태의 냉매가 어디 있어요? 3, 여기죠. 자, 액체 상태의 냉매가 증기 상태의 냉매로 변한다? 선생님 뭐라고 썼는데? 증기 상태가 액체 상태로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4번에서는 이거 거꾸로 얘기해주고 있죠? 얘가 답이네요. 잘못된 거.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3에서 4로 흘러나온 물을 이용하여 자, 3에서 4가 뭐죠? 자, 응축기에서 여기 4번으로 흘러나온 물 이거를 이용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자, 온도가 상승돼서 여기에서 난방도 하고 온수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까 A 부분에 있었죠. 자, 그래서 5번 이 물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난방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되게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그림상으로 놓고 딱 필요한 말들만 메모를 해놔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써있는 말들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요. 자, 그 밑에는 뭐가 나와 있냐? 냉방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냉방은 뭐라고요? 난방이랑 반대의 과정으로 일어나게 된대요. 굳이 알 필요 없겠죠? 그쵸? 반대다라고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은요. 한편 순환 유체가 지중으로부터 흡수하거나 지중에 방출하는 열량은 지하의 열 용량을 감안하여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파이프의 크기를 결정하여 설계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냉난방을 할 때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13번 문제 봅니다. 위글로브와 지열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할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은 뭐예요? 지하의 열용량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거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파이프의 크기를 결정해서 정확하게 설계해야 된다. 뭔가 좀 그런 정확한 수치와 계산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3번에 4번 보세요. 지열이나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지하의 열용량을 정확하게 감안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하의 열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파이프의 크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이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보세요. 1번. 자, 증기냉매를 이용해서 공기나 물이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술. 자, 이거는 뭐였죠? 아까 응축기, 그쵸? 응축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응축기에서는 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지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이것 좀 생각해 봐야죠. 자, 뭐예요? 이 지열 시스템 자체가 왜 생겨났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지문의 맨 첫 줄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연중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 지표수, 지중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연중 온도가 일정하다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속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일정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땅속의 온도를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2번이 잘못된 설명이겠죠.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은요. 순환유체의 낮은 온도차를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기술. 이거는 뭐죠? A 부분 다시 봅니다. A에서 밑에서 넷째 줄 낮은 온도차를 이용해 온수를 얻는 기술이 중요하다. 됐네요. 이 기술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3번 정답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이거는 뭐예요? 어휘 문제죠. 그렇죠? 알맞은 한자어를 집어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기억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뭐가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냉방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쵸? 자, 냉방 사이클. 어떻게 해서 냉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들을 형성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형성이라는 말, 형성되는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성이라는 건 어떤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냉방 사이클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2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고요. 집성이라는 거는 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체계를 이룬다라는 뜻이고요. 결성은 뭐죠? 조직 결성. 뭔가 조직, 단체를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편성, 이건 뭐예요? 우리가 왜 방송 시간표 편성?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짜서 이루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5번은 조성한다? 만들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적절한 말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기술 지문 아무리 어렵고 또띠또띠한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림에다가 메모만 잘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두 지문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합평가 2 들어갈 거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